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갑니다. 2년 10개월 만에 장중에 2,600을 넘어서면서 연고점을 새로 썼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순위 상위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코스닥도 코스피보다 강하지는 않지만요. 870선에서 상승권에서 자리매김해주고 있는 월요일 장입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를 모셔보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좋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결코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자, 미국을 보게 되면 하루 확진자가 20만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정말 초비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미국 이야기하는 김에 현재 남아있는 미국발 불확실성들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은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이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이야기를 해보기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요 현재 이 최대 명절이죠 추수감사절이 곧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고도 시장에 나올 이벤트들이 좀 있죠,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지금 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연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의 또 새로운 악재가 혹시라도 유입돼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 말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고,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들어가면서 생각보다 좀 많은 이벤트들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 1부, 내일을 2부로 해서 제가 나눠서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이제 중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시점으로. 그러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돌입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는 뭐 그렇게 메인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미국의 주요 쇼핑 관련 업체들이 다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이벤트들을 다 앞당겨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연말 쇼핑 시즌이라는 말은 막 그렇게 이제 와닿는 한 해는 아닐 건데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통적인 또 쇼핑 시즌이다 보니까 이쪽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특히 지금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은 연말 쇼핑 시즌 자체도 좀 기대를 뭐 해볼 수 있을 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 제가 뒤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한데요.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꽤 많은 소위 말하면 이 12월 달에 갔을 때 악재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뭐 많은 분들이 좀 잊혀졌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파월이 지금 뮤니신 재무장관이 뭐 연준에 의해 가지고 야, 긴급 대출 우리가 해준 거 빨리 다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되면 뭐 거의 뭐 연례 행사로 진행되어 왔었던 연방 정부 이 소위 말하면 재정 관련 예산 관련 부분인데, 이번에도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좀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가 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연말 쇼핑 시즌과 관련된 분위기가 끌어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손정희 회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요 이제 약간 손정희 회장이 뭐 비관론자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비관론자들 사이에서는 뭐 12월 둠스데이 막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양이 제대로 완벽하게 안 되고 추가 부양책 계속 안 나오고, 거기에 이제 12월 30일 되면 이제 월세 못 내는 사람 지금 법적으로 퇴거 못 하겠는데 이거 퇴거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12월 달에 또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걱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좀 더 상세하게 부문별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좀 쇼핑 시즌에 대한 일단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거인단 확정 시기가 또 중요합니다. 지금 뭐
우리는 막 대부분 이제 바이든 후보가 지금 당선인으로 기정사실화하고는 있지만 뭐 일각에서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이제 이 소송도 내고 있고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미군 독일의 서버 압수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선거인단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선거인단이 투표가 하는 시점, 그러니까 12월 14일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 투표인단이 선거인단이 선거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관련 부분을 어쨌든 힘을 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를 다 밝혀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조지아주는 그냥 개표가 재개표됐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승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23일 날이죠. 23일 날 같은 경우 우리가 내일이죠. 내일이면 이제 펜실베니아랑 그다음에 미시건 이쪽과 관련된 부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또 재검표가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12월 1일 날 해서 네바다랑 그다음에 이제 애리조나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라는 건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확정돼 버리면 12월 14일입니다. 확정되면 그 게임은 끝난다. 그러면 오히려 미 대선과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겁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됐는데 바이든 관련 정책주들이 그렇게 힘을 강하게 못 받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것만 확정되는 시점 한 12월 14일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시장은 여기서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국무장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차기 이제 정부 내각이 계속 이제 구성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무부 장관이겠죠. 재무부 장관이 누구가 선정되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추가 부양책과 그 다음에 연말로 있을 예산안이라든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요 관련 이야기, 요런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미국발 남아있는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불확실성을 낳게 되는 이벤트들이 있는 가운데서 미국 경제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재무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의 재무장관 후보로 어떤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와 관련된 부분을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블레이너드 이제 연준 이사입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도 계속 좀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이제 부각이 됩니다.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연준 내에서 유일한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바이든 후보와 합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행정부와의 손발을 좀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특히 이제 연준 인사잖아요. 그 연준 인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현재 연준 이사들과 좀 커뮤니케이션 관련 부분도 조금 더 잘 되겠죠. 뮤니시 재무장관은 사실상 이제 이 연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끈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은 인물은 아니니까 물론 아름아름은 당연히 잘 알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요 부분은 조금은 이제 끈이 확 연결돼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 이제 행정부와 연준 간에 좀 대립각을 좀 많이 보였죠. 물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지만 나중에는 사실 행정부 정책이 좀 따라가는 형은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초반에 좀 대립각을 보였었는데,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정부 성향이고 민주당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은 더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을 더 연준에 조금 더 어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고,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재무부 장관이 돼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그냥 노멀하다고 보는 거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블레이너드 지금 연준 이사가 재무장관이 됐을 때 아주 기대를 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의 중립적인 영향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시장이 우려하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전만 하더라도 이게 별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급부상한 인물이 있죠. 죄송합니다. 자넷 옐런 의장이죠. 의장인데 이분이 갑자기 급부상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이 급부상되고 나서 지난주에 주요 이제 월가의 이 주요 이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다 인터뷰를 거의 묵살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죠. 이 말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아니면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뭐 제안 들어온 것도 없고 난 생각도 없다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무 말을 안 한다라는 게 약간 뭔가 침묵인데 왠지 모르게 시장 입장에서는 참 약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제안을 받긴 받았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안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고 제안을 받았는데 생각할 여지가 없었으면 그냥 아예 안 한다 했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건 제안도 받았고 지금 생각 중이구나라는 거죠. 만약에 자넷 옐런 전 의장이 만약에 재무장관을 한다, 이거는 시장에 엄청난 호재죠.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자넷 옐런이 굉장히 친시장적인 사람이고 어쨌든 전 의장이었잖아요. 예, 파월 직전에 전 의장이었고 통화정책과 관련돼 굉장히 이제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또 옹호한 입장이었고 버냉크 의장과도 성향이 비슷하죠. 성별만 다를 뿐더 성향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뭐 연준에서 가장 이제 소위 말하면 경기를 잘 보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분이 또 재무장관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옐런 의장 같은 경우가 뭐 어찌 보면 본인의 뭐 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예, 거의 뭐 비서라고 볼 수 있었다 한때. 지금 이제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로 됐던 이제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제 사실 윌리엄스 총재는 자넷 옐런 의장이 원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였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면서 그 자리를 그대로 이제 인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자넷 옐런이 퇴임을 하고 나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뉴욕 연은 총재가 됐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서열로 보면 연준의 3위거든요.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이 뉴욕 연은 총재니까. 왜냐하면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연준 같은 경우가 FOMC 회의를 하면 12개 지역 연은 총재들은 각각 돌아가면서 4명씩 보팅 멤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영구 보팅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순환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항상 이제 뉴욕 연은 총재는 보팅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연은 총재들 중에서는 어찌 보면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그 본인의 어찌 보면 가장 차츠큰이 지금 뉴욕 연은 총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재무부 장관이 된다면 뭐 이미 지금 본인이 의장일 때 연은 총재를 했던 인물들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몇몇 한 4분 정도는 이제 물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또 많은 분이 본인이 의장했을 때 같이 손발을 맞춰 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됐으면 전 개인적으로 이분이 됐으면 좋겠긴 한데 모르죠. 예.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이제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어쨌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옐런 의장의 선택만 남은 것 같은데 옐런 의장이 만약에 연은 총재를 만약에 죄송합니다. 그 재무장관을 받아들인다면 시장은 꽤 환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연준의 스탠스 역시도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의 옐런 의장과의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케이션도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워런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퍼거슨 전 부의장 같은 경우는 하마평이 올라오긴 하는데 사실상 워런 의원은 너무 지나치게 이 호불호가 강한 인물이죠. 물론 저는 워런 의원 같은 경우가 재무장관이 된다면 우리 국내 입장에서 국내 시장 입장에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워런 의원은 굉장한 반중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중 인사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제적인 압박은 지금보다도 어찌 보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기보다 거의 피터 나바로 위원장만큼 강력한 반중 인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재무장관을 한다면 뭐 이거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워런 의원 같은 경우는 MMT의 어찌 보면 신봉자잖아요. 그만큼 또 돈을 또 많이 찍어낼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워런 의원은 워낙 강성이고 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극좌 성향을 또 가지고 정치색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이 연준과의 또 스탠스 역시도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워런 의원은 조금 아까도 했지만 시장에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이고요. 퍼거슨 부의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분이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뭐 클린턴 때부터 계속 이제 같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파이기 맞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시장 입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두진 않는다는 거죠. 즉
확률적으로는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이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고요. 추수감사절 주말이 끝나면 우리 시간 한 월요일 정도면 이게 지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가 되면 그냥 시장이 중립적인 건데 혹시라도 주말 동안 만약에 옐런 의장이 좀 뭐 심정이 뭐 바뀌어가지고 혹시라도 재무부 장관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반영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자넷 옐런 의장이 지금 부의장이 된다면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화 정책 이거를 받침해 줄 수 있는 연준 이게 이제 통합이 딱 되거든요. 그림이 형성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좀 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요 시나리오는 요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지만 뭐 지금 현재 베이스 시나리오는 뭐 블레이너드 여는 이사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 해서 시장에 뭐 우려감을 가지는 건 아니다. 중립적인 듯한 요게 이제 긍정적이고 요 라인까지 떨어지면 약간은 지금 현재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누가 재무장관이 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또 약간의 속도는 물론 뭐 상방이지만 이 상방에 대한 속도도 조금 결정될 수 있으니까 요 부분 일각에서는 이제 어쨌든 주말이 지나면 발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촉각을 곤두세워서 좀 지켜봐야 할 이벤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현 시점에 남아있는 미국발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그 일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좀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주식학개론 오늘도 하나의 섹터를 콕 집어서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이거죠. 이 스마트폰 업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거 아이폰 신모델 출시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렸던 스마트폰 업황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조금 더 시간이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연말쯤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내년도 업황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볼까요? 네, 스마트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건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아이폰 12 출시가 됐을 때 10월 중순 좀 안 네, 돼서 저희가 그때 다 소개해드렸던 것 이야기하면서 같은데. 예. 네,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폰 업황이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1, 2분기 때 정말 최악의 시기를 보냈고요. 3분기부터는 그래도 스마트폰 업황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이 12가 이번에 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내년 업황에 대한 기대감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폰 업황을 내년을 내다보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선이 더 많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올해가 워낙에 스마트폰 업황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 사실 올해만은 아니었어요. 뭐 거의 2016년부터 스마트폰 업황 성장률이 계속 삼- 마이너스죠. 그렇죠. 네, 계속 마이너스고 꺾였죠. 예. 뭐 성장을 한다 해도 뭐 5% 내로 뭐 네. 3%, 4%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좀 스마트폰 업황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시선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정말 모델이 나와야 된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된다라는 말들도 있었는데 워낙에 올해가 좀 기저효과 그렇죠. 뭐 내년에 거의 뭐 기저 효과라고 봐야죠. 1, 네. 2분기 뭐 웬만큼 우리 흔히 말하자면 웬만큼 못하지 않으면 예, 이게 무조건 뭐 두 자리 순 거죠. 웬만큼 진짜 못하지 않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업황이 정말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5년 만에 성장률이 두 자릿수. 지금 각 이제 뭐 하우스라 하죠. 각 증권사의 하우스나 아니면 조사 업체들마다 지금 시장 성장률을 계산하고 있는데 거의 다 최소가 한 13%는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3%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스마트폰의 이게 단순히 기저효과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수요가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5G로 넘어가는 교체 수요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의 신흥 시장이
시장이 네. 최근에 스마트폰 업황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 새로운 큰 시장이 돼버렸으니까 그쪽에서의 수혜 회복, 그다음에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내년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분명히 이거에 관련된 교체 수요라던가 이연 수요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13억 4천만 대가 넘는 스마트폰이 출하가 될 것이다. 최근에 저희가 스마트폰 10월 달에 아이폰 12 이제 말씀드리면서 설명해드렸는데 최근에 스마트 제조사들이 출하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1, 2분기 때 못했던 부분을 3분기 때부터 출하량을 늘리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는 분명히 내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 뭐 오른쪽 왼쪽은 이제 연간 의 성장률이고 오른쪽은 분기별의 성장률인데요. 확실히 보시면 연간으로 왼쪽에 보시면 성장률이 계속 꺾이고 있었어요. 2016년 때부터 스마트폰 성장률이 계속 주춤하다가 올해가 정말 최악을 맞이했죠. 네. 마이너스 12%를 맞이할 거니까 그 이후에 내년에는 정말 강력한 기저효과로 좀 13% 이상의 성장률을 일으킬 것이다. 분기별로 봤을 때도 1, 2분기 올해 오른쪽이 1, 2분기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겪었지만 3분기부터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때는 이 이상만 잘 지킨다면 이거에 관련된 업황은 좀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분명히 기업이라든지 네. 뭐 글로벌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쪽에 대한 관심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가 워낙에 또 부진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충격이 좀 컸었죠. 자, 그래서 기저효과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건데, 자, 이런 업황의 회복 말고도 또 주목해 볼 만한 어떤 포인트들 없을까요? 네, 내년도에 이제 스마트폰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두 가지 오늘 꼽아볼까 하는데요. 내년 스마트폰 업황에서 좀 빠져나올 수 없는 부분이 역시 화웨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축소를 네.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 거기에 반사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대통령이 되던 간에 그 중국에 대한 규제라든지 거기 안에서 화웨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의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때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규제를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했다면 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신사적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좀 맞죠. 애둘러 가지고 분명히 규제는 동일한 규제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뭘 못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하는데 대신 너희가 이것도 해줘라는 쪽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거잖아요. 야, 너희가 기술 탈취하고 이랬고 그다음에 너희가 뭐 너희 제품만 쓰고 보조금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 거 안 살 거야 라는 쪽으로 규제를 했다면 그렇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겠어요. 좋아, 너희 그거 하지 마. 기술 탈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 기업들만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쪽도 좀 써주고 그다음에 뭐 지원금 주지 마.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사실 말이 다른 거지 결국은 다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환경이 될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는 반사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나중 추후에 그래프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화웨이가 이렇게 제재를 받음으로 해서 올해 이제 지금 출하량이 20%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1억 9천만 대만 올해 생산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42% 거의 절반가량을 출하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 지금 화웨이가 재고를 쌓아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판매하기에도 지금 버거울 것이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중국 내에서의 내수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화웨이 출하량 그다음에 점유율은 많이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하했던 부분들 그 점유율을 나머지 기업들이 뺏어오는 부분 이 어떻게 되냐가 궁금할 것 같은데 화웨이가 일단 내년도의 출하량을 보시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마이너스 20% 넘게 지금 감소가 있고요. 내년에는 마이너스 42%가 감소될 이게 것으로 아무래도 예상이 되고. 만들 부품이 없으니까. 그렇죠. 조급하게 안 되니까. 네, 지금 이미 뭐 재고도 1월 달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뭐 메모리라든지 그냥 뭔가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이걸 바로 풀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쵸. 예, 그래서 화웨이가 그래서 그에 대한 뭐 존폐 위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화웨이가 또 그 시장 모델에서 화웨이는 약간 고급형 모델을 팔았다면 거기에 중저가 모델, 저가 모델이라고 해서 아너라는 브랜드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너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도 중국 내에서지만 유럽 쪽에서 인기가 꽤 많았거든요. 나름대로 작년에 글로벌적으로 스마트폰 점유율 6위를 차지했던 이제 브랜드가 아너인데 최근에 이 아너를 매각했어요. 이제 화웨이에서 저가 브랜드도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파는 이게 거죠. 네.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화웨이가 잘 아는 거죠. 이제 중국 제품 유럽에서 이제 안 팔릴 거라는 거 그쵸. 좀 아는 거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유럽 쪽의 매출이 중국 관련 기업들이 완제품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판매는 잘 안 될 겁니다. 물론 뭐 그 안에 부품 같은 걸 가지고 뭐 이거 부품 들어갔으니까 뭐 유럽 소비자들이 안 사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완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제가 보기에 특히 돈을 좀 들여야 하는 완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확실하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 시장은 많이 중국 제품 많이 찾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너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꽤 유럽에서 높았고 정말 점유율 뭐 6위를 차지할 정도였는데 지금 급격하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그래프도 보여주시면 이 화웨이가 출하했던 핸드폰 글로벌적으로 이 화웨이를 판매했었던 부분들 수요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요층들을 누가 가져가냐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화웨이가 가졌던 나름대로 화웨이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뭐 점유율 1위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3위 안에 드는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이니까 이 부분을 누가 가져가냐일 것 같은데 최대 수혜로 꼽히는 기업은 두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샤오미, 샤오미, 오포. 네, 샤오미, 오포가 그럴 것 같은데요. 샤오미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저가 라인으로 간다면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금 오른쪽 그래프도 보시면 화웨이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내보내는 주력 제품의 가격대가 삼성전자가 내보내고 있는 중저가 제품의 가격이랑 부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층이나 이 가격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이쪽에 수출을 안 한다면 삼성전자가 이만큼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중국 쪽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쪽은 사실 맞아요. 샤오미나 샤오미, 오포나 오포, 비보가 가져갈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샤오미, 오포, 비보가 중국 내에서 아니 인도 내에서 매출 비중이 높았잖아요. 네. 근데 뭐 아시는 인도가. 것처럼 예, 인도가 지금 뭐 중국 국경 관련 문제도 있고 코로나 이슈도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뭐 이전처럼 샤오미, 오포, 비보가 다 이제 못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은 삼성전자랑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LG 전자 이쪽이 좀 받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반사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화웨이에 출하한 그래프는 정말 급격히 꺾였다면 다음 그래프도 보여주시면 그럼 나머지 휴대폰 제조업체들 뭐 삼성전자 그다음 애플까지도 그렇고요. 샤오미, 오포의 출하량은 다 예상치는 다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래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스마트 업황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오히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격적으로 출하를 할 거라는 거죠. 하나 경쟁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막대한 경쟁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뺏기 위한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황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유율도 좀 바뀔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있는데 다음 그래프도 보여주시면 샤오미의 글로벌 점유율이 이제 확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또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글로벌 1위지만 화웨이 걸 가지고 오면서 조금 더 점유율을 회복을 하고 올라가고 그 외에 뭐 애플이 있고 그 다음에 샤오미가 3위로 이제 올라갈 것이다 예상치가 있고요. 화웨이는 이제 회색이니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거의 6위권, 7위권 밖으로 떨어질 것인데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제 스마트폰 제조업사들의 흐름, 그렇죠. 어떻게 갈지 한번 내년에 좀 귀추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스마트폰의 업황 내년에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부분 최근에 뭐 느껴지시겠습니다만 플래그십 모델들이 차별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플래그십 하면 옛날에 삼성전자였으면 갤럭시 S 시리즈가 그냥 플래그십, 그렇죠. 그리고 A는 뭐 중저가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따졌잖아요. 요즘은 그 안에서도 뭐 울트라, 플러스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 S 안에서도 이거를 뭐 슈퍼 프리미엄, 네. 더 비싼 라인, 그 다음에 또 S 안에서도 매스 프리미엄, 네. 조금 저렴한 라인. 그래서 뭐 최근에 폴더블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슈퍼 프리미엄에 속할 수 있는 라인일 이번에 거고요. 뭐 갤럭시 21 같은 경우도 음. 지금 벌써 이제 원래 갤럭시 20가 사실 출시 일정이 이제 코로나 한창 때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의 뭐 중저가 폰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맞아, 가격이.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고맙게 쓰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기일전으로 21 같은 경우가 여기 딱 뭐 그러니까 본인들 내에서도 초격차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슈퍼 프리미엄은 진짜 엄청나게 아예 다른 제품처럼 만들었고요. 예, 만들어 내겠다라는 건데요. 어. 그렇게 하면 그냥 22를 하면 안 되나 싶은데 어쨌든 안 내부 내에서도 그만큼 지금 현재 프리미엄 격차를 많이 내니까 이거는 사실 뭐 특히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사실상 원래 같으면 지금 김혜진 전문가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래는 모델이 하나였잖아요. 갤럭시 S 하나인데 이거를 다 진짜 아주 뭐 프리미엄급도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부품 업체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모델 세 신작 가지가. 모델이 세 가지가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팔릴 거 조금 싸겠지만 좀 많이 팔릴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쌀 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은 사실상 뭐 고맙겠죠. 좋아요. 예, 네. 고맙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호재일 수 있고요. 그래서 갤럭시 S21이 생각보다 빨리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차를 둬야 되니까 모델별로 시차를 둬야 되는데 슈퍼 프리미엄을 내보내려면 그 앞전에 그냥 플래그십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S21이 빨리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 맥스까지 올렸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안에서 조금은 싸게 그렇다고 중저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매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뭐 갤럭시 A 시리즈로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아이폰 12의 미니 같은 경우에도 저렴하게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의 플래그십도 점점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그래프가 단조로웠던 그래프가 다양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같은 플래그십이었던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매스 프리미엄이 점점 는다는 점 이런 것들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부품 업체들한테는 호재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의 변화들도 조금 유념해 두시고 내년 업황 투자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화해 규제 반사이익을 받는 회사들 그리고 이 플래그십 쪽으로 주목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 이 관심 종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저희가 뭐 관심 종목은 좀 자주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뭐 그 중에서 좀 추렸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와이솔, 그다음 BH 이렇게 네 종목으로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내 뭐 1위 MSCC 관련 이제 기업이고 그다음에 기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좀 이제 접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좀 접었고 뭐 SL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아이폰이 SLP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원래는 4분기가 생각보다 뭐 많이 판매되는 날이 아닌데 소위 말하면 이 업황상 그렇게 네. 호재성 있는 이 분기가 아닌데 아이폰이 좀 늦게 출시가 되면서 이게 이제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판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업황에 대한 내년에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다음에 멀티 카메라를 계속 채용하잖아요.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듀얼은 넘어갔죠. 기본적으로 거의 이제 트리플 카메라로 저희가 다 나오고 있고 뭐 조금 이제 지금 이 뭐죠? 이 그 슈퍼 프리미엄 요 급으로 넘어가면 사실 쿼더러플까지 나오니까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잔망경시 네, 관련 부분도 좀 네. 요 부분도 이제 폴디드 요런 관련 부분도 좀 나오다 보니까 확실하게 스마트폰 부품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에 좀 커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근데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도 모듈이지만 그래도 가장 큰 수익은 MLCC거든요. 근데 MLCC가 반도체 업황과 거의 같은 이제 성향을 띠는데 내년에 업황이 다시 업사이클로 넘어온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전기차도 많이 생산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당연히 MLCC 물량 자체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MLCC는 한 3개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무라타,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기, 그다음에 대만의 야교 이렇게 세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야교의 실적이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중요한 건 야교의 실적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교는 사실상 저용량 MLCC를 주력을 하거든요. 고용량 MLCC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사업에서. 그다음에 무라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저용량 MLCC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야교랑 삼성전기가 좀 수혜를 봤었어요. 근데 전부 다 이제 고용량만 하기 때문에 무라타.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기는 고용량도 하고 저용량 MLCC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제품 믹스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최근 들어서는 저용량을 거의 많이 이제 줄입니다. 고용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MLCC 업황에 대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거의 이제 100%까지 됐다.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재고 조정 관련 부분은 일수는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고가 지금 별로 없어요. 예, 재고 거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어 있는 시점에 가동률이 거의 100%, 내년에도 거의 100%까지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삼성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주가의 상승 이제 룸이 얼마나 그래서 위로 룸이 많이 열리냐라는 건데, 아무래도 좀 대형주다 보니까 위에 룸은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진 않다라고 생각해서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부정적으로 봐서 제가 9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대형주 좋아한다, 좀 추세적으로 좀 천천히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비중 많이 태우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LG이노텍 볼 텐데요.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제작하는 업체니까 최근에 아이폰 12가 많이 잘 팔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판매가 호조가 나오면서 매출 역시 증가를 하고 있고, LG이노텍의 매출 4분기 매출 되게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매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사진은 제가 참고가 되시라고 준비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출하량이 내년에도 증가를 할 것이고, 항상 LG이노텍이 아이폰 신제품이 나올 때 이제 매출이 항상 같이 실적과 함께 증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역시도 이제 아이폰 12가 잘 팔리고 신제품이 계속 나올 거니까 내년도도 역시 지금 아이폰의 신제품에 대한 출시의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하나의 뭐 우려감이라고 할까요? LG이노텍이 여태까지 아이폰에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했다면 최근에 아이폰이 이제 단가를 좀 제품 단가를 하락하고 싶다, 낮추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듈이 아닌 그냥 싱글 카메라만 납품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뭐 실적 우려감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카메라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트리플, 쿼터 아니면 저의 펜타 5개까지 될 거니까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무튼 LG이노텍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 계속 매출이 잘 나오면 여기에 이제 탑재가 되는 이제 카메라 LG이노텍도 같이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애플의 이제 뭐 최근에 카메라가 탑재되었던 이제 뭐 기술 발전인데 여기에 샤프하고 오필름이 항상 경쟁사였는데요. 내년에 오필름이 이제 지금 벤더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샤프하고 함께 이제 지금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경쟁사 벤더 한 명이 또 탈락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LG이노텍의 호재도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외에도 LG이노텍이 그 5G에 들어가는 그 28GHz에 들어가는 매시브 와이모에 들어가는 그 안테나 기판 같은 경우 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스마트폰이 최근에 5G 다 출시가 되고 있고 이제는 28GHz가 되는 매시브 와이모 웨이브 받을 수 있는 안테나를 채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매출 증가량 당연히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외에도 LG전자와 함께 전장용품, 전장 부품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LG이노텍이 하고 있는 카메라라든지 뭐 5G 안테나, 그다음에 전장 부품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정장 사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LG전자와 함께 지금 전장 부품에서 지금 실적이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점수는 9점을 주겠습니다. 네, 다음 Y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좀 많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쨌든 5G 폰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소우 필터 수요가 늘어납니다. 뭐 소우 필터라는 거 이 휴대폰이 들어가면 소위 말하면 주파수를 이렇게 걸러내는 부분인데 이게 5G로 넘어가면 이 소우 필터 채택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을 보시면 4G 때 같은 경우는 한 40개 정도가 들어가면 이제 5G로 넘어가면 한 50개 정도의 소우 필터가 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주파수의 대역대가 높아지니까 원래 기존에 봤던 것들도 다 이제 필터를 받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또 더 이제 고주파수를 받아야 되니까 이 영역까지 넘어가니까 이것까지 받아야 되는 부품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우 필터가 늘어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8GHz에 대한 부분이 빨리 진행되고 지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오히려 Y솔에는 확실하게 더 기대입니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Y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sub6까지는 소우 필터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소우 필터로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sub6 이상으로 가버리면 이게 소우 필터로 안 되고 보호 필터라는 필터를 새롭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양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2개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회사 2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커버라든지 이렇게 요 몇 회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글로벌 주요 업체들이 다 밀리미터 파 쪽으로 밀리미터 웨이브 쪽으로 그냥 다 빨리 넘어가 버렸으면 사실상 좀 약간 위험했을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은 하고 있는데 양산이 명확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계속 지금 양산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sub6가 아니라 밀리미터 웨이브 쪽으로 빨리 가버렸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약간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경우도 조금 속도 조절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속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sub6 쪽으로 좀 지금은 집중이 되니까 소우 필터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시간을 버는 만큼 또 보호 필터의 양산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벌었다. 그러면 나중 되면 내년 정도 되면 뭐 양산 체제가 되면 그때 뭐 밀리미터 웨이브로 가도 사실 전혀 늦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보호 필터는 소우 필터보다 대비 한 4배 이상 비쌉니다. 굉장히 이제 고부가 가치의 이제 필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와이솔 충분히 뭐 차트도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충분히 매수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BH 보겠습니다. BH는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기판, 이제 PCB, 이제 FPCB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이 기판이 이제 폴더블 쪽에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의 기판 같은 경우에는 더 크기가 크고 ASP 단가가 더 비싸거든요. 그럼 당연히 BH 실적도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OLED가 애플의 지금 모든 기종에 다 OLED 탑재가 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Y옥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단가가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영위하는 게 다 BH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있는 폴더블 폰 모델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 뭐 추후에 애플도 지금 폴더블 폰 출시하겠다는 지금 기대감을 계속 심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 채용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실적도 역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BH가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뿐만 아니라 그 5G 안테나에 들어가는 기판이라든지 그리고 EV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기판도 지금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 동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도 긍정적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점수는 9점 주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 점수가 다 높은 가운데서 혼자 고고하게 서 있는 종목이 하나 눈에 띕니다. 탑픽 종목이 그 종목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Y솔을 저희가 탑픽으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차트적으로도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3만 5천 원 설정하고 대응하시고 분할 매수 전략을 쓰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Y솔이 탑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손절가는 14,500원, 목표주가 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마트폰 업황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주식학개론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자, 기본적인 월요일 흘러가고 있는데 끝까지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